애플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가 폭탄 리포트를 하나 터뜨렸어요. 애플 로보틱스가 2040년까지 연간 1330억 달러 매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앱스토어 규모랑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애플이 구글 제미나이 1.2족의 파라미터 모델을 시리에 탑재하기로 했대요. 연간 10억 달러를 구글한테 지불하면서요. 4분기 실적은 어땠냐고요? 1025억 달러 매출 신기록이에요. 아이폰 17 수요가 차트를 벗어났다고 팀 쿡이 직접 말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애플이 역사상 처음으로 $1000 미만 저가형 맥북을 만들고 있대요. 크롬북이랑 윈도우 PC 잡으려고요. 오늘 이 모든 걸 파헤쳐 드릴게요. 저는 매그7입니다. 11월 6일 모건 스탠리가 애플에 대해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어요. 애널리스트 에릭 우드링이 이끄는 팀이 작성한 리포트예요.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애플의 로보틱스 사업이 2040년까지 연간 1300억 달러 매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애플의 여러 주요 소비자 제품에서의 시장 점유율과 제품 및 서비스 수익화 기회를 고려할 때 우리는 보수적으로 애플 로보틱스 매출이 중간 시나리오에서 2040년까지 1300억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우드링 팀이 리포트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이는 15년 후 9% 시장 점유율을 가정한 것입니다. 1300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나요? 현재 애플 앱스토어 규모랑 거의 같아요. 맥과 아이패드를 합친 것보다 훨씬 크고요. 맥 연매출이 약 290억 달러, 아이패드가 약 280억 달러거든요. 1300억 달러면 이 둘을 합친 것보다 2배 넘게 큰 사업이에요. 모건 스탠리는 2040년까지 미국 가정의 1.65%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할 거라고 봐요. 연간 41만 5천 대, 누적으로 160만 대예요. 로봇 한 대 평균 가격을 3만 달러로 추정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 떨어질 거래요. 애플이 로보틱스 시장에서 강자가 될 수 있는 무기가 뭘까요? 첫째, 현금이에요. 1300억 달러 넘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있거든요. 둘째, 설치 기반이에요. 23억 대의 디바이스가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셋째, 생태계예요.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애플워치가 다 연결되잖아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소비자 가정에 들여놓는 건 여전히 큰 도전이에요. 컴퓨터 비전 기술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해요. 사람, 반려동물, 바닥에 널린 빨래 더미를 피해 다닐 수 있어야 하거든요. 유리컵 같은 물건을 집어서 옮기고 내려놓는 것도 쉽지 않아요. 기업들이 로봇이 식기세척기에 그릇을 넣거나 물건을 한 고정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걸 보여주긴 했지만요. 속도가 느리고 동작이 제한적이에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휴머노이드 로보틱스의 주요 지지자예요. 그는 이걸 피지컬 AI라고 부르면서 수조 달러 기회라고 말하거든요. 엔비디아는 현재 아이작 그루트를 시장에 내놓고 있어요. 기초 모델 시리즈와 제슨 AGX 토르 컴퓨터를 포함해서 로봇을 구동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마존은 6월에 일본 물류센터에 100만 번째 로봇을 투입했다고 발표했어요. 룸바처럼 창고 바닥에서 제품 더미를 옮기는 로봇이긴 하지만요.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디짓 로봇도 창고에서 테스트하고 있대요. 모건 스탠리는 전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40년까지 5조 달러에 달할 거라고 전망해요. 2050년엔 10억 대 넘는 로봇이 사용될 거래요. 애플이 9% 점유율을 잡으면 1300억 달러고 22%를 잡으면 3000억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11월 5일 블룸버그가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어요. 애플이 구글 제미나이 1.2족의 파라미터 모델을 시리에 사용하기로 했대요. 연간 약 10억 달러를 구글한테 지불하는 조건이에요. 마크 거먼이 보도한 내용이에요. 광범위한 평가 기간을 거친 후 두 회사는 애플이 구글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거먼이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한테서 들은 얘기래요. 1.2족의 파라미터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애플 현재 클라우드 기반 모델은 1500억 파라미터예요. 온디바이스 모델은 30억 파라미터고요. 1.2족에는 현재 애플 최대 모델보다 8배나 큰 거예요. 프로젝트 코드명이 글래누드라예요. 마이크 로웰이 이끌고 있는데 최근 시리 개편을 맡게 된 애플 임원이에요. 구글 제미나이 모델이 시리의 모든 기능을 담당하진 않아요. 검언에 따르면 이래요. 이 계약해서 구글 제미나이 모델은 시리의 요약 기능과 플래너 기능을 담당할 겁니다. 검언이 설명한 거예요.
이 기능들은 음성 비서가 정보를 종합하고 복잡한 작업 실행 방법을 결정하도록 돕는 구성 요소입니다. 일부 시리 기능은 계속 애플 자체의 모델을 사용할 거래요. 모델은 애플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트 인프라에서 실행되어 사용자 데이터가 구글과 공유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애플의 프라이버시 약속과 일관된 접근법이에요. 2024년 초에 구글이 시리의 일반 지식 응답을 제공하는 논의가 있었대요. 근데 그땐 제품 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번엔 다르거든요. 계약이 더 광범위하고 시리의 핵심 로직에 직접 연결돼요. 왜 애플이 오픈 AI나 엔스로픽 대신 구글을 선택했을까요? 가격 때문이래요. 엔스로픽 수수료가 너무 높았대요. 연간 15억 달러를 요구했거든요. 애플은 이미 구글과 검색 관련 파트너십이 있어요. 구글이 애플한테 연간 약 200억 달러를 지불하고 애플 디바이스의 기본 검색 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한테 10억 달러 지불하는 건 사실 기존 관계의 확장이에요. 애플은 이걸 장기 솔루션으로 보지 않아요. AI 인재 유출에도 불구하고 모델팀 책임자를 포함해서요. 경영진은 새로운 AI 기술 개발을 계속할 계획이래요. 결국엔 자체 솔루션으로 제미나이를 교체하길 바라고 있어요. 실제로 애플 모델팀이 일종의 파라미터 클라우드 기반 모델을 작업 중이래요. 빠르면 내년에 소비자 애플리케이션에 준비될 수 있을 거래요. 새로운 시리는 내년 봄 출시 예정이에요. iOS 26점 새 탑재될 거예요. 인앱 액션, 개인 맥락 인식, 온스크린 인식 기능이 들어가요. 중국에선 제미나이를 쓸 수 없어요. 중국이 구글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선 애플이 자체 모델과 알리바바가 개발한 필터를 사용할 예정이래요. 바이두와의 파트너십도 검토하고 있고요. 10월 30일 애플이 2025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1025억 달러 매출에 275억 달러 순이익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수치거든요. 9월 분기 신기록이에요. 주당 순이익은 1.85달러로 조정 기준 13% 증가했어요. 팀 쿡 CEO가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 쿡이 말했어요. 오늘 애플은 1025억 달러의 9월 분기 매출 기록을 보고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가 설명했죠. 아이폰의 9월 분기 매출 기록과 서비스의 역대 최고 매출 기록을 포함합니다. 9월에 우리는 아이폰 17, 아이폰 17 프로와 프로 맥스, 그리고 아이폰 에어를 포함한 최고의 아이폰 라인업을 출시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쿡이 덧붙였어요. 게다가 환상적인 에어팟 프로 3와 완전히 새로운 애플워치 라인업을 출시했습니다. 케반 파렉 CFO도 한마디 했어요. 파렉이 말했죠. 우리 9월 분기 실적은 기록적인 회계 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매출이 4,160억 달러에 도달했고 주당 순이익도 두 자릿수 성장했습니다. 전체 회계 연도를 보면 정말 인상적이에요. 4,160억 달러 매출에 전년 대비 6% 성장이거든요. 아이폰은 어땠을까요? 490억 달러 매출로 6% 증가했어요. 9월 분기 신기록이에요. 아이폰 17이 9월 19일에 출시됐으니까 약 11주 판매만 포함된 거예요. 근데 월가 예상치인 500억 달러엔 살짝 못 미쳤어요. 쿡은 여러 아이폰 모델이 분기 동안 공급 제약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아이폰 17뿐 아니라 작년 아이폰 16 모델도요. 쿡이 밝혔죠. 현재 우리는 여러 아이폰 17 모델에서 공급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12월 분기에 대해 강력한 가이던스를 제시했어요. 쿡이 말했어요. 현재 분기는 12월에 끝나는데 전년 동기 대비 10에서 12% 총 매출 성장을 보일 겁니다. 그가 자신감을 드러냈죠. 애플은 9월에 출시한 새 아이폰 17 디바이스에 대한 강력한 반응 때문에 가이던스에 확신합니다. 쿡의 표현이에요. 차트를 벗어났습니다. 서비스 사업은 어땠냐고요? 288억 달러로 15% 성장했어요.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이 부문이 애플한테 정말 중요해요. 온라인 구독료, 아이클라우드, 애플 뮤직, 앱스토어 수수료, 구글 검색 라이선스, 결제 수수료, 애플케어 워런티가 다 포함되거든요. 반복 매출의 하드웨어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요. 쿡이 설명했어요. 서비스 사업의 대부분 구성 요소가 가속화된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파렉도 말했죠. 현재 분기에도 유사한 서비스 성장을 예상합니다. 맥은 13% 성장해서 87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어요. 쿡은 맥북 에어 노트북의 강력한 판매를 성장 요인으로 꼽았어요. 3월에 리프레시 됐고 $100 가격 인하도 있었거든요. 아이패드는 67억 달러로 거의 평평했어요. 분기 동안 새 모델을 출시하지 않았지만 10월에 업데이트된 M5 칩을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를 소개했어요. 기타 제품은 90억 달러로 매우 약간 감소했어요. 애플워치, 에어팟, 비전 프로가 포함된 카테고리예요. 지리적으로 보면 어땠을까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분기 매출 기록을 세웠는데 중국만 예외였어요. 중국 매출이 155억 달러로 전년 동기 150억 달러보다 줄었거든요. 쿡은 아이폰 17이 도시 중국에서 최고 판매 모델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현재 분기에 중국에서 아이폰 매출이 성장으로 돌아설 거라고 예상했고요. 관세 영향도 있었어요. 파렉이 밝혔죠. 총마진은 47.2%로 가이던스 범위 상단을 넘어섰고 순차적으로 70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11억 달러의 관세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월 분기엔 14억 달러 관세 영향을 예상한대요. 애플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호의 거래에서 약 3% 상승했어요. 이번 주 초 애플이 4조 달러 시가총액을 돌파한 직후였거든요. 11월 4일 블룸버그가 또 다른 뉴스를 터뜨렸어요. 애플이 역사상 처음으로 저가형 노트북 시장에 진입한대요. 크롬북과 엔트리 윈도우 PC 고객을 끌어오기 위한 저예산 맥을 개발 중이래요. 검언의 보도예요. 학생, 기업, 캐주얼 사용자를 위해 설계된 새 디바이스는 주로 웹 브라우징, 문서 작업, 가벼운 미디어 편집을 하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합니다. 검언이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래요. 애플은 또한 전통적인 노트북 경험을 선호할 수 있는 예비 아이패드 구매자들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드명 J700이에요. 현재 애플에서 활발히 테스트 중이고 해외 공급 업체들과 초기 생산 단계래요. 출시 시기는 언제냐고요? 2026년 상반기예요. 가격이 얼마일까요? 검언이 말하길 $1,000 훨씬 아래래요. 어떻게 그렇게 저렴하게 만들 수 있냐고요? 아이폰 프로세서를 사용할 거예요. 맥 역사상 처음이에요. 아이폰 칩이 맥에 들어가는 건요. 검언의 설명이에요. 비용 효율적인 하드웨어를 전반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가 말했죠. 아이폰 프로세서와 저급 LCD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요. 화면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맥북 에어의 13.6인치보다 약간 작을 거래요. 근데 약간만요. 왜 아이폰 칩을 사용할까요? 아이폰 칩은 아이패드 태블릿에서 잘 작동했어요. 아이패드 프로가 최근 모델에서 EM 시리즈 칩으로 전환하긴 했지만요. 애플이 구형 M 시리즈 칩 대신 현재 A 시리즈 칩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현재 A 시리즈 칩을 더 많이 만드는 게 구형 M 시리즈 생산을 재시작하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검언이 추측했어요. 애플의 디자인을 유지하고 회사의 다른 제품들과 원활하게 작동하는 훨씬 저렴한 맥은 맥 채택의 새로운 물결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죠. 특히 아이폰이 지배하는 미국에서요. 애플의 전체 컴퓨터 시장 점유율은 레노버, HP, 델, 세 회사에 뒤처져 있어요. 이 회사들이 다 저가형 노트북을 만들거든요. IDC에 따르면 애플은 2025년 3분기 글로벌 PC 시장의 약 9%만 차지해요. 현재 가장 저렴한 맥은 M4 맥북 에어로 $999예요. 교육 할인 받으면 $899고요. 크롬북은 몇백 달러에 팔려요. 프리미엄 버전도 $600 정도거든요. 격차가 크죠. 애플이 이 격차를 공격적으로 좁혀야 경쟁할 수 있어요. 다행히 구형 칩, 60Hz LCD 패널, 어쩌면 플라스틱 셰시를 사용하면 비용을 의미 있게 줄일 수 있어요. 크롬북은 교육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카날리스 같은 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크롬북 출하량이 전년 대비 275%씩 성장한 분기를 기록했대요. 퓨처소스는 자주 크롬OS가 미국 K2-12 디바이스 배치에서 60% 넘는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발표해요. 이유가 뭘까요? 저렴한 비용, 간단한 플립 관리, 빠른
다른 부투투 브라우저 워크플로우예요. 애플은 아이패드로 교육 시장에 진출했어요. 기관용으로 공격적인 가격의 버전을 제공했거든요. 근데 키보드, 관리 도구, 테스팅 플랫폼 같은 요소들이 많은 학군을 여전히 크롬북으로 이끌고 있어요. 저렴한 맥은 노트북의 인체공학과 애플의 유명한 긴 지원 기간을 결합해서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맥OS 하드웨어는 웨스트 업데이트 지원 수명이 길거든요. 기업과 교육을 위한 애플케어는 총 소유 비용 예측을 더 쉽게 만들어요. 구글은 최신 크롬북의 자동 업데이트 기간을 10년으로 늘렸어요. 이전의 형편없는 만료일 이후 죽는 것에 비하면 큰 개선이에요. 11월 6일 블룸버그가 또 다른 흥미로운 기사를 냈어요. 제목이 애플이 AI 거래가 흔들리면서 안전자산 지위를 되찾다 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엔비디아에서 팔란티어까지 치솟던 AI 주식들이 광범위한 매도세에 휩싸였어요. 근데 애플은 멀쩡했다는 거예요. AI 하이프가 식으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애플을 다시 보기 시작했대요. 왜 그럴까요? 애플은 AI 순수 플레이가 아니거든요. 아이폰, 서비스, 맥, 아이패드로 다각화된 매출 기반이 있어요. AI가 기대만큼 빠르게 수익화되지 않더라도 애플은 괜찮아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AI 붐에 훨씬 더 노출돼 있거든요. 블룸버그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시장이 불안정할 때 투자자들이 애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견고한 대차대조표, 꾸준한 현금 흐름, 신뢰할 수 있는 배당금 때문이에요. 4조 달러 시가총액 돌파도 이런 신뢰를 보여줘요.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이정표를 달성한 거거든요. UBS는 애플 주식에 대해 중립 등급을 유지했어요. 앱 성장을 이유로 들면서요. 목표 주가는 265달러래요. UBS와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 그들이 말했어요. 애플의 서비스 사업은 계속 강력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적했죠. 특히 앱스토어와 구독 서비스에서요. 근데 중립 등급을 유지한 이유는 뭘까요? 밸류에이션 우려 때문이래요. 애플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올해만 약 16% 상승했어요. 지난 12개월간은 약 45% 올랐고요. PER이 약 35배예요. 기술주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웨드부시는 더 낙관적이에요. 아웃퍼폼 등급의 목표주가 310달러를 제시했거든요. 댄 아이브스가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 아이브스가 말했어요. 애플이 마침내 아이폰 17로 성공을 찾았습니다. 그가 예측했죠. AI 수익화가 제대로 자리 잡으면 주가의 75에서 100달러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아이브스는 애플이 AI 로드맵에 대해 의미 있는 업데이트를 제공할 좋은 위치에 있다고 봐요. 모건 스탠리는 목표주가 298달러를 유지했어요. 그들은 공급업체로부터 더 많은 정보와 중국 쇼핑 페스티벌 결과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모건 스탠리 노트의 내용이에요. 아이폰 17 수요가 이미 애플 주가를 끌어올렸고 2025년 말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들이 말했죠.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이 월가 기대치를 얼마나 초과할지에 대해 다운플레이합니다. 애플 로보틱스가 언제 나올까요? 모건 스탠리 전망을 자세히 볼게요. 2027년에 첫 소비자 제품이 나올 거래요. 모터가 달린 탁상용 허브예요. 사용자를 추적하면서 움직이거나 이동할 수 있대요.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단한 작업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애플의 전형적인 접근법이에요. 항상 분야가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고 초기 실수에서 배우거든요. 모건 스탠리는 애플이 2040년까지 글로벌 로보틱스 시장의 약 9%를 차지할 거라고 예측해요. 연간 매출 약 1330억 달러를 만드는 거죠. 이 규모면 매출 관점에서 전체 맥 사업을 날려버려요. 맥이 연간 약 290억 달러를 가져오거든요. 서비스 부문도 뛰어넘을 거예요. 2024년에 960억 달러를 만들었는데 약 35% 차이 나거든요. 아이폰은 여전히 애플의 가장 큰 제품 라인으로 연간 약 2천억 달러 판매를 기록해요. 모건 스탠리 전망이 맞는다면 로보틱스는 2030년대 후반까지 애플의 두 번째로 큰 사업이 될 거예요. 미드라인 전망에서 로보틱스는 아이폰 뒤지만 다른 모든 제품 라인보다 앞서게 돼요. 이런 변화는 수십 년 만에 애플 매출 믹스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를 나타낼 거예요. 더 공격적인 전망에서는 애플 시장 점유율이 22%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매출을 연간 거의 3천억 달러까지 밀어 올리는 거죠. 10년 동안 애플이 어떻게 확장할까요? 2027년부터 모건 스탠리는 홈 허브이자 디지털 동반자 역할을 하는 소비자 로봇을 예상해요. 다음 10년 동안 애플은 탁상용 시스템에서 휴머노이드와 산업용 로봇으로 확장할 수 있어요. 제조 비용이 떨어지고 AI가 개선되면서요. 애플이 평소 패턴을 고수한다면 초기 모델이 훨씬 더 넓은 생태계의 출발점이 될 거예요. 네트워크가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인텔리전스를 통합할 거예요. 주머니에서 집까지 확장되는 거죠. 서비스가 로보틱스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중요해요. 모건 스탠리는 애플이 새 하드웨어와 함께 구독 기반 기능을 제공할 거라고 예측해요. 이런 기능엔 클라우드 처리, 개인화된 작업 라이브러리, 앱스토어의 전용 소프트웨어가 포함될 수 있어요. 제조에서 로보틱스는 이중 목적을 제공할 수 있어요. 애플이 다른 회사들한테 유사한 시스템을 제공하기 전에 자체 로봇을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접근법은 신뢰성을 테스트하고 자체 제품에 대한 애플의 믿음을 보여줄 거예요. 애플은 격렬한 경쟁에 직면할 거예요.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휴머노이드와 가정용 로봇 배치, 경쟁을 하는 중국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경쟁자들은 이미 파일럿 사용 중인 제품을 갖고 있어요. 일부는 순수 AI 연구에서 앞서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애플의 도전이 자율성과 민첩성을 신뢰성과 안전성에 대한 초점과 균형 맞추는 데 있다고 믿어요. 애플이 조용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1,300억 달러 로보틱스 시장, 제미나이로 업그레이드 되는 시리, 1,015억 달러 분기 실적, 그리고 1,000달러 미만 맥북까지 2027년 첫 로봇 제품이 나오면 애플의 다음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리가 제미나이 덕분에 드디어 제대로 작동하게 되고요. 저가형 맥북으로 교육 시장을 공략하면서 크롬북을 위협할 거예요.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로봇은 애플 인텔리전스로 작동하고 맥은 더 많은 사람들을 생태계로 끌어들이고 시리는 모든 디바이스를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요. 2040년 애플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폰만으로 2천억 달러, 로보틱스로 1,300억 달러, 서비스로 1,000억 달러 넘게 벌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애플은 조용하지만 엄청난 걸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애플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나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언제나 응원할게요. 매그세븐이었습니다.